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난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 외에 두고두고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종호 강남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방송이 재난안전, 재난과 관련된 건데 네. 이 현장에서 보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은 최근에 비교적 나온 것인데요. 약 한 5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1980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처음으로 진단명을 언급하고 발표해서 이제 진단 편람에 넣었는데요. 네. 시작이 된 계기는 미국의 그 참전 용사들의 전투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이 집에 돌아와서 계속 밤에 잠도 못 자고 술을 많이 마시고 막 화를 내고 슬퍼하고 악몽을 꾸고 이러는 전투 피로증에 굉장히 시달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것도 이분은 몸은 안 다쳤지만 마음으로 트라우마를 받았구나 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해서 PTSD라는 진단명을 처음으로 진단명에다 넣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한테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예, 분들. 우선은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깜짝깜짝 놀라고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빨리 뛰고 덜컥 내려앉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호흡이 곤란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정 조절이 잘 어려워서 분노나 짜증을 많이 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오래되면 이제 우울한 증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심리적인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수면에도 이상이 생겨서 자다가 쉽게 깬다던가 깊은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꼬박 밤을 샌다던가 이러한 과각성 상태가 보여져서 특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행동적인 특징으로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러한 장소나 상황 그런 곳에 가는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차를 타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갇혔던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지 않는 등 이런 회피 행동을 보이는 것이 PTSD 환자들의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증상은 사고가 나서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바로 직후부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6개월이나 1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대부분 사고 직후에 트라우마 직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한 달까지 한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는 누구나 좀 그런 경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증상이라고 보지는 않고 이런 트라우마 이후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심리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달 이내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이상을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로 트라우마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면 그때 PTSD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악몽을 꿀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트라우마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고 났던 장면에서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안전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고 장면을 다시 경험하면서 악몽을 꾼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계속 도망가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이러한 악몽들이 다 정서적인 불안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악몽 현상이고 PTSD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그냥 방치하면요. 물론 이제 방치하면 안 되지만은 네.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처음에는 방치하면 그냥 그 저절로 회복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점점 악몽도 사라지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마음도 안정되고 이런 분들은 병이 아니고 자연 회복의 경과를 밟는 것인데요. 만약에 한 달이 지속되는데도 아무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면 조금 더 정서적인 증상이 심해지면 해리 현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과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퓨즈가 끊어지는 것처럼 뇌에서 회로가 끊겨가지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기억 상실증 상태로 실신하게도 됩니다. 기억 상실에 쓰러지기까지 한다고요? 예, 그런 걸 이제 해리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지금 여기가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이런 걸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해리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게 이런 PTSD 증상이고요. 아주 심하면 이제 우울증이 겹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폭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통 보면은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예. 또 때로는 공황 장애 같은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스트레스 장애하고 같이 나옵니까? 예, PTSD 증상으로서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은 매우 흔히 같이 동반되는 현상이고요. 처음에는 불안 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황 장애, 공황 발작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불안 장애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또 하나인 불면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거고요. 근데 사람이 고문을 오래 당하면 지치듯이 매일 네. 밤 이런 악몽과 불안한 정서에 시달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그냥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관련해서 제가 이거 오늘 오신다니까 꼭 네.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일본 특파원 KBS 도쿄 특파원을 3년 했습니다. 그때 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취재 현장을 저도 이제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네, 제가 만난 많은 일본 분, 네. 그러니까 재난민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거예요. 네. 가족들은 다 죽었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피해를 봐서 실종됐는데 나만 이렇게 멀쩡히 밥을 먹고 산다. 이에 대한 네. 죄책감. 이런 것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가까운 가족을 이런 재난 사고로 잃게 되면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당연히 스며들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참사 때 결국은 자기 자식들을 수학여행을 보내고 거기서 지키지 못하고 나만 살아있고 내 아들과 딸은 저 뱃속에서 안타깝게 죽었던 그 상황들 속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난 후 생존자들은 죄책감이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본인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숨진 분들이야 재난을 당한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살아남은 가족들이라든지 살아남은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를 재난 피해 경험자한테 초반에 했다가는 호되게 비난을 바탕합니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심리 지원 전문가 선생님이 가서 세월호 참사 심리 지원을 할 때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소리를 했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 모른다고 굉장히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죄책감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자기들 스스로가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아유 이런 상황에서도 내 입으로 그 음식이 들어가네요. 입에 풀칠을 하려고 그러네요. 살려고 그러나 봐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본인들이 할 수는 있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가 예. 밉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옆에 사람들이 함부로 산 사람은 살아야지 빨리 정신 차려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게 안 좋다 이거군요. 예, 그런 분들은 심리 지원, 심리적인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저 사람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은 적어도 무조건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 예. 어떤 분들은 뭐 시간이 약이지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뇌가 굉장히 놀라고 과각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를 우선 진정시켜줘야 됩니다. 옛날에 과거에 약물이 별로 개발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뭐 술을 먹고 뇌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네.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심호흡과 호흡이완법, 근육이완법과 같은 그런 스스로 마음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좋고요. 네. 가벼운 산책도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고 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도움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뇌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치료 약물들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불안을 조절해주고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을 드시는 것이지 정신과에서 드시는 약들이 뭐
독이다, 뭐 중독된다 이런 잘못된 편견들도 많으신데 뇌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물 치료를 반드시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면은 일단 네. 전문가를 찾아갖고 예.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받고 그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말씀하신 치료 방법 중에서 충격의 현장에서 즉각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안정화 기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나비 포옹법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 저희들이 찾아봤는데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포옹. 나비포옹은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질 때 스스로 토닥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손을 나비 모양으로 교차합니다. 양손을 교차하여 그림과 같이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합니다. 호흡과 함께 양손 바닥으로 번갈아 다독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느껴질 때 나비 포옹을 반복합니다. 좀 보신 것처럼 이 일종의 나비 모양 같아요. 이거를 네. 이제 포옹한다고 해서 이렇게 몸을 두들기고 하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이게 매우 효과가 좋다고 알게 된 것이 전투 현장에서 그들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해서 심리 전문가가 갔다가 이 방법을 써보라고 그랬더니 많은 병사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두드려 줌으로써 감각 자극, 감각 중추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뇌가 지금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뇌만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내가 나한테 자극을 해줌으로써 편안한 자극을 해줌으로써 감각 자극이 활성화되면서 뇌에서 에너지를 감각 자극을 이용해서 쓰고 이 변연계라는 불안을 느끼는 뇌는 에너지를 덜 쓰게 되기 때문에 뇌의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럼 이 나비 포옹법 말고 예,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복식 호흡을 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격려라고 할까요? 오늘로 네. 참 수고했다 뭐 그런 것도 네. 다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호흡이완법, 명상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호흡이완법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코로 숨을 들이마신 뒤에 입으로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쉬는 건데 이 내쉬는 숨을 일정하게 꾸준히 내쉬는 동안 우리 몸이 쫙 릴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긴장이 쫙 풀리거든요.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살짝 긴장이 됐다가 다시 오랜 숨을 길게 내쉬어주는 순간 긴장이 풀리고요. 또 하나의 명상법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가 나를 괜찮아, 수고했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안심시켜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속의 얘기를 계속 되뇌이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듣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역시 긴장을 풀고 죄책감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나비 포옹법이라든지 지금 호흡하시는 거 이런 게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 네. 지금 현재 부회장님이시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 학회 한국 트라우마, 부회장입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재난을 당했거나 이런 네. 분들이 트라우마 센터 말고 예. 또 1차적으로 찾아가는 곳 예. 어떤 곳이 있을까요?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서울에 설립된 걸 시작으로 해서 강원, 충청, 경남, 영남, 그다음에 호남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큰 트라우마 센터들이 있고요. 그 트라우마 센터 산하에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종의 이런 재난 후 트라우마 심리 지원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시려면 시군구의 보건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내가 좀 트라우마를 경험했어서 좀 심리 상담을 받고 안정화 기법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돼요? 예, 본인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책감을 가지시기 쉬운데 죄책감을 이제 벗어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도 피해 당사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선은 내 몸과 마음을 잘 챙겨서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가족들 역시도 이분이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피해자시라고 하면 그 가족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도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쉬고 싶어하면 쉬게 해주고, 다만 뭐 술을 과도하게 먹거나 담배를 너무 많이 피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의 몸에 해로운 행동을 할 때만 조금 자제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어떤 얘기를 해도 옆에서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쉽게 얘기하기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말하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열심히 잘 들어주고, 당신 잘못이 아니다. 지금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된 거는 갑자기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 거니까 트라우마 상황에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충분히 휴식하고 잘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격려의 말씀들을 가족들이 많이 해주시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세월호 참사,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 보면은 생존자나 유족들이 이제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이제 예.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도 이제 방송 영상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예. 뉴스 같은데 이제 영상을 내보냈다가 이제 피해 가족들이 그 영상 좀 쓰지 말아라. 네. 또 그런 거는 좀 자제해 달라. 예. 방송국에도 많이 요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치료, 아까도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초기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죠? 예. 우선은 초기에는 뭐 치료도 치료고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면과 식사 섭취, 운동 활동량 유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그리고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걸 하는데 한 달 이상 내가 회복이 쉽게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고민하시면서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오셔서 내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태인지를 먼저 상담하시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외상후 트라우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예. 먼저 내가 저기 병원을 가겠다든지 네. 전문의를 만나겠다든지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네. 놔둬라. 네. 나 좀 쉬고 싶다. 예. 그냥 놔둬. 예.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얘기할게. 예. 보통 이러지 않나요? 요즘은 편견이 좀 줄어들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조금 더 빨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젊은 분들 중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본인이 PTSD가 있는 것 같다.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편이긴 한데 아직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트라우마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권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잖아요. 전쟁이든 교통사고든 다른 트라우마 사건이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삶을 안전하게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우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싫어라고 하는데 억지로 가라고 밀어붙이시면 안 되고, 알겠다,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해된다 하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분이 스스로 도움을 청할 때 너무 잠이 안 와서 정말 잠은 진짜 조금이라도 잠 좀 그렇죠. 자고 싶다, 이런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해 주고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게 좋지,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스스로 한 달 정도까지는 본인 스스로 극복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해 보겠지만 잘 안 될 경우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우울증은 어때요? 예, 우울증도 이런 큰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자잘한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뇌의 특성상 겨울에 햇빛이 좀 줄어들면 그럴 때 뇌 기능이 우울증이 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매사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마음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그것이 2주 이상 지속된다 할 때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은 거 가지고는 우울증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서 2주일이 됐는데 한 보름이 지났는데도 이 우울감이 개선되지가 않는다 하면 그때는 반드시 치료를 받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 일단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싶으면 우선은 수면과 식사를 역시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집에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하루에 30분 이상 산책을 하는 것이 꼭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도 좋으니까 몸을 움직이면 일단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이왕이면 내가 제일 친한 사람, 내가 정말 연락하고 대화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로 충분히 노력을 해보는데 잘 안 되면 그때는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찾아오셔서 내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건지,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상담을 1차로 해보시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정도면은 아직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요. 네. 저도 이제 방송 경력 30년 이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네. 인격 장애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 사고인데 여기 보면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떤 겁니까? 차이점이 있나요? 예, 요즘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 사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같지만 죄책감을 거의 못 느끼면서 서스럼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을 죽이거나 이러한 범죄 행동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이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죄책감 같은 게 살짝 있지만 그걸 거부하려고, 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각종 변명을 대고 그러면서 네. 이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사이코패스는 워낙 이런 분노나 뭐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둔해져 있어서 불안이나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뇌가 기질적으로 정서적인 거에 매우 둔감해져 있어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의 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교수님께서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인가요? 예, 네, 거기 이제 부회장으로 계시고 한데 최근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은 기간 제한 없이 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저도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유가족들을 만나서 마음 상태를 듣고 상담을 하고 얘기 나눠보고 하는데요. 사실 개인마다 회복 속도가 다 달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식을 먼저 사고로 떠나보냈다라는 그 트라우마는 사실은 평생을 가도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이게 매년 그 4월이 되면 3월부터 한 5월까지가 몸이 되게 안 좋아지신대요. 그냥 이유 없이 아프고 뭐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기념일 반응들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트라우마의 회복은 개인마다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년 만에 회복되는 분도 있지만 20년, 30년 동안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어서 미국의 9.11 테러 때 그 피해자들도 PTSD 증상이 상당히 심각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국가가 나서서 끝까지 그분의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끝까지 치료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특별법이 저희가 그렇게 성명서도 내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5년 정도 더 연장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개개인별로 정말 그것에서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할 때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한테도 역시 국가가 이 관리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면서 회복을 시켜준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이 더 커질 수 있고요. 이렇게 국가가 책임져 줄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성숙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잠깐 생색만 내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다가 그냥 또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정신건강의 후진국이라고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재난이나 범죄 등 이제 우리 사회에서 피해를 본 정신적 고통을 받는 예. 본인이나 가족들 네. 이분들한테 꼭 한마디 이것만은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뼈가 부러지거나 뭐 열이 나고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데요. 마음이 아픈 것도 똑같이 병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그러한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병도 부끄러워하고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서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또 국가기관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군 구별로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셔서 요즘에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요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